챕터 1. 네덜란드 시기. 이제 조금씩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반 고흐는 1881년 9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려움 섞인 자신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반 고흐의 네덜란드 시기는 화가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으로 초기 작품들은 인물화가 다수를 이룹니다. 이는 반 고흐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진실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두상. 이 작품은 1884년 10월부터 1885년 6월까지 반 고흐가 그린 여러 두상 그림 중 하나로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6월 초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12점의 그림을 담은 작은 상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두상화는 그 중 하나로 당시 반 고흐가 사람의 두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이어가고 있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이 시기 소설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하층민의 사회적 투쟁과 노동을 다루고 있으며 반 고흐는 이를 통해 현실 속 인물들의 삶과 고뇌를 인물화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은 반 고흐가 소처럼 보이는 하층민이라 묘사한 모델로 그가 경험한 농민과 직조자들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이 모델은 에밀 졸라가 묘사한 새로운 혁명적 인류를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투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인물화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거칠고 투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작은 모자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머리가 짧아 보이는 탓에 종종 남성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작품 속 인물의 강렬한 인상은 당시 반 고흐가 인물에 대해 얼마나 깊이 탐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920년 크렐러 밀러 부인은 아인트호벤 컬렉션 경매에서 이 두상 그림을 포함한 5점의 인물화를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중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사회적 현실을 표현한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기와 직조공. 이 직조기들은 나를 상당히 지치게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기계야. 회색 벽을 배경으로 오래된 참나무로 만들어진 직조기를 가끔 그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음을 난 굳게 믿어. 반 고흐는 1884년 4월 30일경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며 직조기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 고흐는 기계를 올바른 비율로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목표는 기계적인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으로 더러워진 배틀의 참나무 덩어리를 더욱 강하게 표현했고 때로는 배틀이 덜컥거리며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그려넣어 직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색상, 구성, 그리고 붓질 기법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려졌습니다. 비교적 큰 크기의 캔버스에 먼저 배경을 세심히 칠한 후 직조기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거미줄 속에 있는 거미처럼 직공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직공은 왼팔을 앞으로 뻗고 오른팔을 위로 올린 모습으로 직공이 취하는 전형적인 동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해주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1988년 12월 12일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고 씨앗이 된 해바라기 내송이와 함께 도난당했지만 1989년 7월 14일에 회수되었습니다. 챕터 2. 반 고흐의 드로잉 작품.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에 들어선 반 고흐에게 데생은 회화의 기법을 익히는 최초의 수단이었으며 데생을 통한 끊임없는 훈련과 수련을 통해 회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의 유화와 병행된 종이작품의 연구는
그를 가장 위대한 대생 화가로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1885년 4월 반 고흐는 네덜란드 시절의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의 준비 과정은 철저한 학문적 탐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1884년 말부터 얼굴의 형태와 빛의 방향을 탐구하기 위해 인물화 연습을 시작했으며 1885년 중반까지 여성들이 일하는 실내를 그린 작은 유화와 드로잉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습은 더 큰 구성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3월에는 테오에게 지금까지는 그림이나 드로잉을 보여줄 수 없지만 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좀 더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4월 5일 그는 이번 주에는 감자그릇 주위에 모여있는 농민들로 구성된 그림을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낮의 빛을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녁의 램프 불빛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4월 13일경 이 구도의 유화 드로잉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버전을 작업했습니다. 드로잉은 현재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반 고흐는 드로잉을 모델로 석판화를 제작했으나 기억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얼룩이 생기고 그림이 다소 어두운 인쇄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여러 흰 선으로 형태를 긁어내어 수정을 시도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친구 반 라파르트는 이 작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고 이는 반 고흐에게 큰 상심을 안겼습니다. 이 작품은 농민의 힘든 삶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반 고흐의 예술적 탐구와 깊은 고민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물화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강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챕터 3. 파리 시기. 1886년 3월 초부터 2년간 파리에서의 생활은 반 고흐가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파리에서 빛의 발견은 반 고흐의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묘파라고 불리는 신인상주의 운동이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색채 효과로서의 빛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돌프 몽티셸리의 색을 두껍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의 작품은 점차 새로운 사조의 일원으로 손색이 없는 개성적 표현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자화상. 1939년 미술평론가인 브레머는 이 작품을 빈센트 반 고흐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반 고흐가 단순한 자아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흐는 파리 시절 동안 약 25개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모델을 구할 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초기 자화상들은 사실주의적 또는 낭만 사실주의적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반 고흐는 이 시기를 통해 초상화 실력을 발전시켜 의뢰를 받으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사라진 후 그는 자화상을 점점 더 과감한 스타일의 실험적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자화상은 비교적 차분한 색조로 그려졌습니다. 자켓의 가장자리는 회색과 녹색으로 그려졌으며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배경은 부드러운 청록색이며 얼굴 표정은 차분하지만 눈에는 불안함과 우울함이 드러납니다. 얼굴의 붓질은 매우 섬세하며 배경의 빠른 붓질은 작품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 자화상은 한때 독일의 반 고흐 애호가 칼 슈테른하임의 소장품이었습니다. 그는 1908년에 반 고흐의 작품을 처음 접했고 여러 전시와 갤러리를 방문하며 반 고흐의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1909년 슈테른하임은 암스테르담에서 반 고흐의 유족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 자화상을 포함한 몇 점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1919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화상은 경매에 붙여졌고 헬레네 크렐러 밀러가 이를 구매해 그녀의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이 자화상은 반 고흐의 독창적 시각과 그의 예술적 실험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석고상이 있는 정물화. 이 작품은 반 고흐가 파리를 떠나기 직전 그린 작품으로 여러 상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미술사학자 훌스커는 1989년 이 작품에 대해 수수께끼 같고 초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 속 오브제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그림 속 조각상은 반 고흐가 파리에서 소장했던 것이며 그는 이 소재를 주제로 한 작품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책입니다. 여기 묘사된 책들은 반 고흐가 즐겨 읽었던 에드몽과 쥘드 곰쿠르 형제의 제르미니 라세르투와 기드 모파상의 벨 아미로 두 작품 모두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들은 반 고흐가 당대 현대적 삶의 생동감을 탐구했음을 반영하며 그가 파리 시절 동안 어떠한 정신적 자극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왼쪽 하단에 묘사된 장미는 다소 서투르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반 고흐가 실제 자연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장미를 묘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작품이 1887년 말 반 고흐의 파리 시절 마지막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정물화는 반 고흐가 새로운 색채와 붓질 기법을 실험하던 시기를 반영하며 일본 목판화에서 영감을 받아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효과가 돋보입니다. 특히 반 고흐가 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혁신적 요소들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인상주의 화가 신약의 초기 정물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또 다른 학자들은 퀴비드 샤반느의 작품이나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자포니즘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려 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파란 꽃병에 담긴 꽃들. 1886년 여름 반 고흐가 그린 꽃 정물화는 그의 초기 파리 시절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는 겨울 동안 꽃을 구할 수가 없어 한동안 꽃의 주제를 포기한 후 다시 꽃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 시기의 꽃다발 그림들은 빛과 색상의 실험이 두드러지며 반 고흐의 새로운 팔레트와 색상 대비에 대한 시도를 잘 보여줍니다. 꽃병은 노란색과 녹색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며 꽃다발에는 흰색 데이지, 노란 해바라기, 파란 리라꽃, 빨간 아네모네, 그리고 백합과 같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담겨 있습니다. 꽃들은 파란 전묘법 배경과 선명하게 대비되고 배경의 하단은 회색과 자주색이 섞인 색조로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수평 캔버스를 사용해 그린 것으로 원래는 다른 풍경이 그려져 있던 캔버스를 긁어내고 다시 밑바탕을 더 씌운 후 완성되었습니다. 꽃병과 꽃들의 윤곽은 석탄이나 검은 연필로 그려져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꽃 정물화의 구성을 따르면서도 반 고흐는 자유롭고 강렬한 붓질을 사용하여 색상과 빛의 대조를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서 그의 예술적 숙련도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으며 반 고흐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를 넘어선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게 됩니다. 챕터 4. 아르 시기. 반 고흐는 아르에서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삶의 가장 격정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프랑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정열과 재능을 쏟아부으며 태양보다 더 눈부시고 불꽃보다 더 강렬한 색채 회화로서 그의 화가 인생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반 고흐는 농업활동을 통해 사계절을 묘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씨 뿌리는 사람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프로방스의 풍경을 직접 담은 것이 아니라 장 프랑수와 밀레의 1850년 작품 씨 뿌리는 사람을 변형한 것입니다. 반 고흐는 1887년 파리에서 열린 밀레 전시회에서 이 작품의 파스텔 버전을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흐에게 밀레는 농민 화가의 상징이었고 그는 1880년 이후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소재로 약 30점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1887년 전시회에서 반 고흐는 밀레의 어두운 색채가 인상파의 밝은 색채와 대비했을 때 시대에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88년 6월, 아르에서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리며 색채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사실적 재현보다 색을 통해 감정적 표현을 전달하고자 했고, 보색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하늘의 녹색을, 밭의 오렌지색을 추가하는 등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 종교적 상징주의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색채를 상징적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고흐가 현실을 초월하는 존재와의 연결을 그린 것으로 그에게 종교는 일상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암시합니다. 조셉 미셸 진우의 초상. 반 고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델을 기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로 주변 지인들의 협조를 받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르에서 그의 모델이 된 이들은 미에 중위, 롤랭 가족, 그리고 조셉 미셸 진우 부부입니다. 모델 진우는 고흐와 고갱의 절친한 친구로 그의 아내와 함께 카페 테라스 작품의 장소로 유명한 카페 드라 가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은 반 고흐가 1888년 5월부터 9월까지 머물렀던 곳입니다. 1888년 12월 초, 조셉 미셸 진우는 고흐와 고갱의 모델로 스튜디오를 방문하였고, 고흐는 미셸 진우를 독특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반쯤 감긴 눈과 뚜렷한 얼굴 윤곽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그의 복장과 세련된 흰색 넥타이, 거만한 태도가 어우러져 화가를 내려다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어두운 재킷은 초록빛이 도는 노란색 배경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배경은 그의 머리 주위에 마치 후광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들어오는 밝은 녹색빛이 도는 노란색 조명은 인물의 각진 특징을 강조합니다. 고흐는 이 초상화를 가스등 아래에서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공조명을 이용한 초상화 작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가스등 아래에서의 초상화, 그건 내가 여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업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반 고흐의 조셉 미셸 진우의 초상은 드루의 갤러리에서 크렐러 밀러 부인이 1912년에 구매한 것으로 당시에는 그 모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아 단순히 남자의 초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렐러 밀러 부인은 이 인물의 품위 있고 거만한 포즈에 영감을 받아 이 초상화를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물로 간주하였고 컬렉션 목록에 배우의 초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이 작품은 미술학자 로널드 픽 반스가 이 인물이 조셉 미셸 진우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현재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트 마리 드 라메르의 전경. 1888년 5월 30일 빈센트 반 고흐는 마르세유 근처 지중해의 작은 어촌 마을인 생트 마리 드 라메르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성 마리아의 유물이 보관된 가톨릭 전통이 깊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마리아들은 유대에서 프랑스 남부 해안에 기적적으로 도착해 프로방스 지역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반 고흐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일종의 순례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 고흐는 바다를 바라보며 네덜란드 해군 출신인 삼촌 얀을 떠올렸고
생트마리의 낡고 허름한 집들은 네덜란드 드렌터 지역의 집들을 연상시켰습니다. 또한 남부 프랑스 해안이 일본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며 바다 풍경과 마을 전경을 담은 작품들은 모두 현장에서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일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였고 동생 테오에게는 사물을 더 일본적인 눈으로 보고 색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르에서 그린 작품들과 비교하면 생트마리에서 반 고흐의 팔레트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며 절제된 색조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곳에서 드로잉 기법을 더욱 자발적이고 과장된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생트마리의 건물들은 명확한 윤곽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클로아조니즘과 일본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이 여행은 반 고흐의 예술적 성과를 넘어 그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트마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자연의 색채와 빛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일본 미술과 클로아조니즘의 영향을 받아 작품 세계를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챕터 5. 생레미 시기. 생레미에서의 일년은 위대한 자연의 발견인 동시에 색채 회화의 완성의 시기입니다.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반 고흐는 6번의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작업에 대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예술가적 사명에 충실했던 그의 작품은 오히려 거칠고 강렬한 붓터치를 통해 응어리진 현실의 고통을 더욱 깊고 강하게 표현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반 고흐는 아르레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걸려있던 들라크루아의 피에타와 착한 사마리아인 석파나를 생레미로 가져가 작품을 모사하였습니다. 그는 대가들의 복사를 단순한 모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작품을 학습 자료로 삼아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1889년 1월부터 반 고흐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모사할 계획을 밝혔으며 1890년 2월 며칠 이내로 그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5월이 되어서야 테오에게 모작을 완성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파란색이 사용되었는데 여러 색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파란색입니다. 바위는 청보라색으로 표현됐고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알피유 산맥이 굽이치는 모습을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화면에서 색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 고흐의 분놀림입니다. 그는 구불거리는 선과 짧고 평행한 터치를 사용하여 인물의 양감을 불어넣고 풍경의 깊이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여행객을 도와 희생자를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성직자와 고위 관료보다 더 많은 자비심을 보인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반 고흐가 이 작품을 복사하기로 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반 고흐에게 있어 동생 테오는 그림 속 사마리아인처럼 항상 그를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노인, 영원의 문에서. 반 고흐는 생레미에서 북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반복적이고 긴 발작으로 낙담한 상태였고 환자와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889년 9월에는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으며 작품에서도 네덜란드 시기의 주제와 팔레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890년 2월에서 4월 말, 마지막 발작이 일어난 시기 중에 의식이 돌아온 사이 그는 광부와 씨 뿌리는 사람들을 그렸고 북에 대한 회상이라는 농가가 있는 세 점의 풍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테오에게 옛 인물 드로잉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테오는 영원의 문에서의 석판화 한 점을 반 고흐에게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슬픔에 잠긴 노인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882년 헤이그에서 제작된 이 석판화는 1년 전 그가 그린
피로에 지쳐라는 제목의 드로잉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생레미에서의 석판화는 반 고흐의 인물 연구를 위한 연습용으로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모델의 자세를 수정하고 공간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보랏빛 파란색과 황록색 간의 보색 대비를 사용하였고 각진 선 대신 둥글고 짙은 파란색의 윤곽선으로 인물을 그렸습니다. 주제를 배경 쪽으로 이동시켜 덜 대면적인 느낌을 주었고 인물은 판화보다 약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림의 색조에서는 부드러운 보라색과 노란 녹색의 미세한 보색 대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인의 묘사 방식은 울퉁불퉁한 윤곽선이 강조되어 슬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반 고흐의 절망스러운 감정 상태가 묻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협곡, 레 페이룰레. 반 고흐는 1889년 10월에 입원했던 정신병원 남쪽의 산에서 협곡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고 그는 친구 에밀 베르나르에게 큰 캔버스의 협곡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노란 나무 연구작과 유사한 모티프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로 개울이 흐르며 세 번째 산이 협곡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1889년 1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서 베르나르와 고갱의 연결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동생 테오가 스타일화된 작품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고흐는 더 강하고 남성적인 드로잉을 추구하였습니다. 협곡은 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1889년 12월경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돌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는 산속의 길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바위의 색이 보라색, 회색, 분홍색으로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경의 개울과 색채 변화를 다듬었으며 이 모티프에 멋있지만 쓸쓸한 분위기를 담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채는 옅어졌지만 여전히 깊고 강렬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 페이룰레라는 이름은 산악수에 의해 침식된 돌들이 형성한 독특한 형상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협곡은 깊은 계곡으로 급격한 경사와 더 완만한 지역이 공존하며 반 고흐가 입원했던 정신병원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챕터 6. 오베르 쉬르 우아지 시기. 북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파리 북쪽에서 50km 떨어진 오베르 쉬르 우아지에 반 고흐가 도착한 때는 1890년 5월 20일 오후 2시 반경이었습니다. 라부 여인숙의 다락방을 얻고 의사 가셰 박사의 보호 아래 시작된 반 고흐의 생활은 그림 그리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70일간의 오베르 생활을 끝으로 비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비록 어두웠지만 그림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의 색채로 장식되어 불꽃 같은 10년의 세월을 통해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세상에 되새겨줍니다. 젊은 여인의 초상. 오베르에 도착한 반 고흐는 인물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샤를 바르그의 목탄 연습서를 요청하며 연습에 몰두하였습니다. 고갱, 테오, 그리고 가셰 박사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에게 전통 초상화 장르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1890년 6월 5일경 그는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 썼습니다. 나는 색상의 다양한 사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100년 후에 사람들이 나의 방식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반 고흐는 사진 같은 정확한 묘사 대신 감정과 같은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여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가셰 박사에게 새로운 모델을 찾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 그는 시골 소녀를 주제로 3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린 이 작품은 작은 정사각형 형태로 빨간 배경에 초록점을 흩뿌리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법은 점묘법을 연상시키며 오베르에서 그린 여러 초상화와 인물 작업에서 활용되었지만 파리 시기에 더 특징적입니다.
이 점들은 곡선 형태의 붓질로 구성되어 보색 대비를 이루며 반 고흐의 이전 스타일을 변형하여 다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낀 하늘 아래의 밀더미. 1890년 7월 6일 반 고흐는 파리에 있는 동생 테오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카의 건강 문제와 이사, 그리고 회사로부터의 독립 계획을 논의하면서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편함을 느끼고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작품이 불량한 환경에 보관되어 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오베르로 옮겨 작업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테오의 부인으로부터 화해의 편지를 받고 안도감을 느낀 반 고흐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슬픔과 외로움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3개의 대형 캔버스를 완성하였으며 구름 낀 하늘 아래의 밀더미도 이 시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비 오는 날 그려졌으며 전경의 물 웅덩이가 흐린 하늘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오베르 지역의 환경은 이러한 날씨에 영향을 받았고 반 고흐는 젖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오베르 풍경화에서도 이러한 모티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작품의 오른쪽에는 벽의 일부가 보이는데 이는 오베르 묘지를 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묘지는 북동쪽 밀밭 한가운데 위치하며 현재는 반 고흐와 동생 테오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가셰 박사의 초상, 파이프를 든 남자. 반 고흐는 1890년 5월 20일 파리 근처의 작은 마을인 오베르쉬르 우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7월 29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점의 유화와 드로잉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의사이자 친구인 폴 페르디난드 가셰와 함께 애칭 작업을 진행하였고 가셰는 아마추어 예술가로서 애칭 프레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 고흐는 가셰의 초상화를 애칭으로 남겼으며 그의 멜랑콜리한 특징을 2점의 유화로 그렸습니다. 가셰 박사의 초상화 2점은 동일한 크기로 박사가 테이블에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현재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독일 슈테델 미술관에서 1911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937년 나치 정권에 의해 압수되었고 1990년 런던 경매에서 당시 최고가인 8,250만 달러에 거래되었으며 그 이후 이 작품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애칭의 우측 상단에 적힌 날짜 15메이고는 그 출처와 진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1위, 2로 잘못 읽혀 5월 25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15메이로 읽혀야 한다는 설득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가셰가 초상화가 새겨진 후 판에 직접 날짜를 긁어 넣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 고흐는 6월 중순에 애칭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테오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테오는 반 고흐의 애칭에 대해 진정한 화가의 애칭이라 평가했으며 가셰가 프레스를 소유하고 있어 작업이 수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가셰와 함께한 애칭 작업은 단 한 점만 남게 되었고 일부는 반 고흐와 가셰가 함께 인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인쇄물은 반 고흐 사후에 가셰와 그의 아들이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70여 점의 애칭에는 전부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